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지원실의 김유진입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퓨리오사 AI 백준호 대표님의 11월 런치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줌 웨비나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슬라이드가 지금 이제 학생분들께 보여지고 있나요? 제가 예. 그러면 천천히 시작. 슬라이드 좀. 오늘 행사에 초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학생분들과 이렇게 서로 대면을 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더 호흡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온라인이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제가 학생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자체가 우리 스타트업, 카이스트 스타트업 기관에서 이제 주최하는 행사니까 제가 우리 학생분들께 이제 우리 스타트업을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경험을 좀 공유하는 걸 중심으로,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하는 건 이제 AI 칩 개발이니까 우리가 이 AI 칩 개발이라는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을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떻게 팀 빌딩을 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을 전략을 짜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저희 경험을 갖다가 공유 드리면 우리 학생분들께도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필요사 AI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 필요사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향 AI 칩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잘 알듯이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우리 국내로 따지면 카카오, 아니면 글로벌로 따지면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곳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거기에서 뭐 CPU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팅을 위한 이제 큰 이제 인프라인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고성능 AI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서버 같은 환경에 들어가는 이런 AI 칩은 뭐 지금 잘 알다시피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굉장히 뭐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굉장히 거대하고 훌륭한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타트업이 어떻게 지금 경쟁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팀 빌딩을 해서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가 내려고 하는지, 우리 저희들 생각을 이제 공유 드리고, 우리 학생분들도 결국은 저는 스타트업은 반드시 전복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스타트업은 그러니까 기존의 에코시스템을 어느 정도 혁신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들고 있어야지 앞으로 의미 있는 스타트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에서 또 그런 기존의 어떤 플레이어들을 좀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도전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바람에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을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 회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AI 칩을 이제 개발하는데요. 그래서 AI 반도체 칩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고성능이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반도체 칩에 대비해서 가장 고성능 효율적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은 이제 AI 이 반도체는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돌리는 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AI 반도체라는 건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는 그런 이제 업의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니까 우리가 실리콘을 만들고 이제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하는 그런 칩을 만드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매우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결은 이제 우리가 이 칩이 타겟하는 워크로드가 이제 AI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AI 반도체가 기존의 우리 반도체 칩과는 매우 이제 다른 그런 좀 양상과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AI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이제 과거와는 다른 이제 굉장히 이제 그냥 기존에 우리가 옛날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것과는 매우 다른 그런 좀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AI 자체가 워낙 파괴력이 있고, 매우 범용성이 있고, 또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성도 있고, 그렇죠? AI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확산이 될지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이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I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타겟한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AI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AI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 딥뉴럴 네트워크 이 알고리즘이 이 AI의 가장 지금 이제 핵심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인간의 뇌를 굉장히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모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생물 시간에 많이 나오는 이제 그림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의 뉴런을 이제 그림으로 묘사한 건데요. 이제 뉴런을 보면 이제 보통 뉴런이 이제 우리 뇌를 열어보면 막 이제 수억 개의 뉴런의 이제 서로 커넥션들이 이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런 세포에 다른 뉴런 세포에서의 어떤 아웃풋이 현재 여기 보이는 뉴런 세포의 인풋으로 들어오고, 이 들어온 이제 시그널들을 뭔가 이제 프로세싱을 해서 이제 다른 뉴런으로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시그널을 갖다가 주는 게
우리 이제 뉴런의 이제 동작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단순하게 이제 묘사를 해보면 이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다른 뉴런에서 이쪽 뉴런에 들어오는 시그널을 시냅스 사이에 이제 들어오는 시그널을 이제 우리 A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그 연결 강도를 우리가 이제 W라고 이제 이야기를 연결 강도를 W라고 이제 웨이트 값을 갖다가 우리가 두는 거죠. 그래서 인풋 값과 그 웨이트 값을 곱하고 이걸 다 더해서 이게 어떤 일정 스트레스홀드를 넘으면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고 일정 스트레스홀드보다 낮으면 이제 아웃풋이 이제 제로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딥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 프리미티브가 되는 뉴런의 이제 근사적인 동작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소위 말해서 딥 이제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딥 뉴럴 네트워크라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뉴런이 그냥 아까 지금 한 개의 뉴런을 보여드렸죠. 그게 한 수십 수백 개가 이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제 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뉴런이 이제 로 구성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현재 우리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여드린 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 레즈넷을 지금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제 그 단면을 확장을 해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각 점들은 주로 이제 컴퓨테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걸 나타내고요. 그 계산과 그 점들을 연결하는 이제 이 선들이 있는데요. 그 선들은 그 계산을 위한 이제 데이터가 지나가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연산을 한다, 우리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제 처리한다는 건 우선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연산과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방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AI 반도체는 AI 애플리케이션을 타겟하고 있고 이 AI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알고리즘은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그리고 이 딥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이렇게 보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산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이제 네트워크인 거죠.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이 반도체 칩에서 어떻게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고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가 우리 지금 AI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1960년대 이거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그냥 조금 이제 쉘로한 뉴럴 네트워크. 제일 초기에 나온 소위 말하는 우리 퍼셉트런 머신을 실제 그때 당시에 가용할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 본 거죠. 지금 현재 이제 AI 칩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저런 형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칩을 보면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이 이 지금 하드웨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보면 굉장히 뭐 이제 선들이 복잡하고 이제 굉장히 메시하게 이제 생긴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하는 반도체 칩도 이런 컴플렉시티, 이런 라우팅과 이런 근본적인 컴플렉시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돼. 지금 이제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뉴럴 네트워크를 소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런 동일한 문제를 이제 해결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GPU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셔서 잘 아실 거고 이것도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구글이 이제 이 트레이닝 영역에서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칩을 이제 만든 이제 2세대 DPU 이제 칩과 시스템의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언뜻 봐도 아까보다는 더 이제 더 정교해졌지만 이제
반도체 칩과 어마어마한 이제 인프라의 랙에서 반도체 칩을 뭐 수백 개씩 꼽아놓고 이것들이 이제 현재 그 옵티컬 파이버나 여러 가지 인터커넥트 기술도 모두 연결돼서 우리 이 딥뉴럴 네트워크 컴퓨테이션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이제 AI 칩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는 이제 방향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열거를 해보면 기술적인 챌린지들을 우선은 AI 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대비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컴퓨테이션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제온이나 과거에 썼던 인텔 서버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한 5테라합스 정도면은 고성능 서버다 이렇게 우리가 연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거의 1000테라합스 그러니까 1페타합스 정도의 성능을 이제 이제 단일 칩에서 성능을 내는 경지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뭐 수백 배의 연산을 동일한 파워 엠블렘 내에서 이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하게 우리가 미세 공정을 쓰고 반도체 에 있는 가장 프론티어 테크놀로지가 총 집결이 돼야지 이제 그런 결과를 갖다가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는 컴퓨테이션인데 지금 스토리지. 결국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데이터나 이런 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딥뉴럴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보면 딥뉴럴 네트워크의 사이즈란 말은 아까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에 서로 이제 연결된 것들의 웨이트들로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를 기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들 파라미터의 이제 사이즈를 보면 뭐 작게는 몇 메가바이트에서 아주 큰 모델들은 이제 수백 기가바이트에서 심지어 테라바이트급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그 GPT-3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모델이죠. GPT-3 같은 경우는 거의 200 빌리언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 빌리언이라면 이제 거의 한 몇천억 개의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를 갖다 지니고 있는 거의 한 몇백 기가바이트 이상의 용량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데이터의 스토리지 용량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를 막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공급하는 소위 말해서 밴드위스를 보면 어떤 아퍼레이터들은 뭐 수기가바이트 정도 요구하지만 어떤 아퍼레이터들은 예를 들면 막 수백 테라바이트의 이제 밴드위스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이제 밴드위스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린 건 이 스케일인데요. 우리가 이 반도체 칩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컴퓨테이션 스토리지 밴드위스 관점에서 높은 이제 성능을 요구하는 그게 이 AI 애플리케이션 딥뉴럴 네트워크의 컴퓨테이션의 가장 큰 특징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모델의 다이버시티인데요. 그러니까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그러면 한 가지 고정된 형태만 있느냐 그게 아닌 거죠. 이 딥뉴럴 네트워크들이 뭐 우리 이제 비전을 위한 칩들, 뭐 NLP를 위한 것들, 스피치를 위한 것들, 뭐 애플리케이션별로 다 다르게 생겼고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거의 인피니트한 셋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결국 하는 거는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표준적인 모델들이 있지만 표준적인 모델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 위에서 커스터마이즈하고 베리에이션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해서 개발돼요. 그리고 AI 칩은 우리 새롭게 생겨나는 이렇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인 딥뉴럴 네트워크들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어떻게 다 앞으로 생겨나는 모델들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한 2년 정도 사이클이 걸린다 그러면 2년 뒤에 나올 모델들까지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AI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예를 들면 한 가지 모델이 딱 고정되어 있고 그 칩에만 잘 도는 칩을 딱 만든다. 이러면 문제가 이제 좀 쉬워지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다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문제가 갑자기 컴퓨터 사이언스 문제를 따지면 NP-hard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크게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본다면 방금 전에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다 해결을 해서 결국 우리가 그 앞으로 생겨날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분산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스케일러블하게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AI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극적인 이제 챌린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AI 칩이 저희 회사와 같이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클라우드하고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하고 엣지의 뭐 사이가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엣지 클라우드 같은 데 들어가서 어쨌든 다 기능을 분할을 해서 AI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정말 뭐 예를 들면 앞으로 뭐 5년, 10년에 걸쳐서 계속 한다 그러면 자동차 자체에도 AI 칩이 들어갈 거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5G로 연결해서 뭐 엣지 쪽에서도 좀 제어를 하고, 뭐 어떤 것들은 뭐 클라우드에 가서 하기도 하고. 이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인 거죠. 자율주행에 필요한 AI를 어떻게 우리가 연산을 갖다가 다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아주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환경을 이해하면서 우리 반도체 칩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반도체가 어느 영역에, 어느 인프라에 어떻게 플러그인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전략적인 결정을 이제 잘 내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컴퓨테이션의 문제들, 그 다음에 밴드위스의 문제들, 스토리지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뭐 스케일러블한 서비스의 문제들이 지금 해결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우리가 지금 뭐 자율주행 문제를 모두가 다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궁극의 AI 애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궁극의 AI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어떻게, 결국은 그건 AI가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건 이제 반도체 칩에서 돌아야 된다는 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해결할 문제들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자율주행 한 가지 예를 들은 거고, 자율주행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새로운 그런 AI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을 정말 스케일러블하게 이제 일상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가 들어갈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큰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칩, 제가 다시 요약드리면 AI 칩은 AI 컴퓨테이션을 가장 고성능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 칩이고, 이 AI 칩을 개발한다는 건 사실은 그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집약된 그런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AI 산업 전체의 근본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 기술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우리가 산업 전체를 봤을 때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는 우리 비율이 30에서 40% 될 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전체에서, 우리 반도체 칩이라는 건 컴포넌트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아이폰을 산다. 아이폰을 사면은 안에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그 전체 그 아이폰에서 가격을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그게 이제 뭐 그 어떤 생태계에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설명을 드리면, 그 AI 전체 산업에서 AI 반도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 있는 밸류들을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는 방향,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밸류를 어느 정도 반도체 칩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되게 잘 나가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인텔의 주가를 안 찌르고, 왜냐하면 이 시장을 거의 다미네이트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여러 AI 산업의 밸류들을 흡수할 거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리고 AI 칩 개발은 우리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예측하듯이 AI 칩은 반드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글로벌한 기술 격전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테크놀로지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좀 종주국에 해당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뭐 유럽, 그다음에 뭐 우리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가장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제 영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선은 우리 이제 조금 좁히면 우리 퓨리오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제가 조금 에코시스템 전체로 본다면 우리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어떻게 훌륭한 AI 칩을 빌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좀 퀘스천인 거죠.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영역에서 우리도 경쟁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코시스템 전반에 우리가 이제 위크니스와 스트렝스를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에코를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가 약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되게 잘하고 있고, 또 보면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든지 이제 최근 나온 SSD라든지 우리가 SSD는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1위를 달성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도 여튼 우리 핸드폰에서 이제 퀄컴이나 이런 경쟁사와 같이 경쟁하면서 좋은 칩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삼성의 파운드리가 TSMC에 이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파운드리로서는 굳건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 칩을 뭐 제조하고 양산하고 뭐 생산하고 그걸 갖다 글로벌하게 수출하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제 설계, 그 다음에 설계 이어가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반도체를 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타겟하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레이어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매우 이제 취약했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영역들은 우리 에코시스템에서 잘하고 있는데 위에 예를 들면 아키텍 설계,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이때까지 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 위에 영역들을 굉장히 보완을 한다면 밑에 영역들은 글로벌한 경쟁력이 있으니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갖다가 이제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퓨리오사 AI는 사실 우리가 스타트업으로서 우리가 그 위의 영역들, 우리가 좀 취약한 영역들을 가장 이제 글로벌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위의 영역들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장 집중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영역들을 굉장히 이제 좀 집중해서 우리가 고도화하고 그 영역들을 고도화하고 나면 이제 밑에 영역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 그걸 합치면 이제 좋은 솔루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위의 영역들이 이제 예를 들면 설계, 우리 마이크로 아키텍처, 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영역들이 이제 쉬운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학생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공계 그 쪽에 특히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축적의 시간이라고 이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축적의 시간이란 책에서 우리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이제 취약한 영역이 이제 근본 개념 설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영역을 극복을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퓨리오사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면 AI 반도체를 하고 특히 우리 회사는 이제 근본 개념 설계가 제일 코어 핵심인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 개념 설계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잘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설계 스케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칩이라는 거는 트랜지스터가 보통 수십억 개에서 수백억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트랜지스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수천 개에서 수만 개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 그렇게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약간 토이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서 만드는 설계라는 건 이제 이 스케일이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씩 들어가는 거죠. 수십억 개라면 지구 인구의 숫자가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실리콘에 들어가서 서로 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작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의 컴플렉시티가 이제 굉장히 높은, 그리고 그 설계된 것들의 릴라이어빌리티도 굉장히 고수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까 말한 원래의 목적, 그러니까 AI 컴퓨테이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다양한 딥뉴럴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그리고 그 위에 그런 이제 그 사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컴파일러 스택까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유기적으로 동작을 해서 그런 인프라에 꼽힐 수 있는 이런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설계들은 쉬운 설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근본 개념 설계를 제가 이야기할 때 우선 그러면 마이크로 아키텍처 분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실리콘 칩은 결국은 이제 이 물리적인 이제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설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물리적인 설계의 목적은 그런 AI 컴퓨테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칩인 거죠. 효율적이고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칩인 거죠. 그래서 아마 트랜지스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요 그림은 한 개, 아까 말한 제가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 한 몇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아주 이제 심플한 기능을 하는 지금 그 모듈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듈들이 이제 이것도 한 단면인 거죠. 모듈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반도체 칩의 결국 이제 설계도인 거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우리가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팹에다가 주는데요. 팹에서 뭐 예를 들면 그게 TSMC든 삼성이든 거기서 실리콘 공정을 해서 뭐 수백 가지의 케미컬 프로세싱을 통해서 공정을 해서, 그리고 그 팹이 보통 한번 짓는데 뭐 10조씩 이렇게 드는 공장들 있죠. 그런 데서 이런 칩을 만들어서 이제 오면 이제 칩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이 칩의 어떤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가 굉장히 이제 매우 이제 복잡한 설계가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아까 좀 여러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시의 뭐 지하철과 연결도를 다 합친 것보다 수십 배 실리콘 칩이 더 복잡한 상태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 설계를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냥 설계를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그래서 이 설계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이 마이크로 세계의 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려면 이 설계라는 굉장히 위대한 아키텍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영화들 찍어보면 영화에도 감독이 있고 뭔가 어떤 이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누군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설계하는 몇몇의 소수의 아키텍트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더스트리가 우리 스타트업도 그렇고 우리 이런 근본 개념 설계에 도전하는 회사들은 이런 아키텍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 그렇죠. 제가 이건 뭐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예전에 AMD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AMD에서 일해본 적 있고 뭐 삼성에서 일한 적 있고 제가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회사도 경험해봤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제가 한국 회사를 경험해봤는데 이제 반드시 그런 이제 아키텍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키텍트들은 이제 이 구조물을 이 컴퓨테이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실리콘을 아까 매니팩처링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 manufacturable한 실리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이제 알고리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스택, 그다음에 이런 이 칩을 만드는 것까지 이걸 홀리스틱하게 종합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아키텍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거를 말한다면 이 우리 퓨리오스한 회사라는 자체가 이 아키텍처링을 해낼 수 있는 이제 역량을 집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회사 내에서. 저는 그리고 이런 영역들이 앞으로 우리 카이스트 학생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말한 이런 이게 업의 약간 이제 타겟하는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조직하는 구성들이 도전해야 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굉장히 스케일러블하게 큰 도전을 갖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슬라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라는 차를 생각하면 그냥 전기차를 만들어서 뭐 자율주행 시스템을 해서 뭐 제품을 낸다. 머스크가 굉장히 멋있게 뭐 로켓도 띄우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번 그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전기차라든지 예를 들면 뭐 로켓이라든지 동일하거든요. 로켓을 설계하려면 로켓을 설계할 만한 그 아키텍트, 그 엔지니어링 아키텍처를 해내야 되고 그 무수히 많은 이제 그 노하우와 그 어떤 로켓 사이언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 위에서 그런 프로덕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학생분들께서 저는 이제 그런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의 도전 영역이 있지만 우리 인더스트리가 이제 그런 영역에서 좋은 결과들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스타트업을 보실 때 이런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근본 개념 설계는 그냥 우리 아키텍터들이 그냥 자기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필드의 근본 개념 설계에 대한 근본 이해도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마이크로 아키텍처 같으면 우리 전산과나 전기과 학생분들은 컴퓨터 아키텍처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ISA라든지 VLIW, 뭐 슈퍼스케일러, 뭐 파이프라이닝, 버추얼레이션, 이 뭐 제가 기본적인 거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컴파일러를 빌드하고 있는데 컴파일러에 대한 근본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면 모터나 이런 데 대한 근본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로켓을 쏠려면 로켓 엔진에 대한 근본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훈련받지 않은 인력들이 이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이 학교에서 우리가 1년의 교육과 우리 리서치를 하고 그런 근본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부와 가치가 있는 설계 영역을 갈수록 이제 거기에서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마치 우리가 요새 뭐 예를 들면 가수들을 보면은 그게 누구죠? 요새 BTS나 이런 보면 춤으로 잘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훈련되지 않고 글로벌을 가서 이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채 거기 가서 우리가 승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 특히 학교가 그런 훈련의 요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포텐셜과 잠재력을 길러내는 게 우리 스타트업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학교에서 그런 게 더 발전되면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나온 미국 같은 경우 IT 기업을 보면 뭐 구글이라든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VMware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랩에서 나온 회사들이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이 학교에서 하는 이런 근본적인 리서치들 그 다음에 이런 엔지니어링 리서치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사실은 이 스타트업의 좀 씨앗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를 다시 한번 더 이제 돌아온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키 퀘스천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퓨리오사 AI가 그럼 이 글로벌 AI 칩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위너 아키텍처를 들고 나오면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죠. 그렇죠? 되게 심플하게 말한다면 엔비디아하고 구글보다 더 좋은 설계와 제품을 들고 나오면 이 게임을 이기는 거죠. 그게 이제 목적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한 퀘스천은 그 과정인 거죠.
어떻게 그 과정에 갈 수 있냐. 왜냐하면 그게 단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베스트 아키텍처를 찾고 익스플로어하고 우리 팀이 모여서 그걸 계속해서 빌드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퀘스천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우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습하고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하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저거 좀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뭐 제가 좀 BTS나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그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방법, 그 위에서 개성해서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하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하우라는 말에는 이제 복잡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만큼 펀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벤처 캐피탈에서 이걸 펀딩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해서 스케일러블하게 연속성 있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뭉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핵심은 우리가 그런 개념 설계와 아키텍처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까지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이제 엔지니어링 개념 설계에 도전하는 회사들은 핵심은 어쨌든 이 엔지니어링 역량인 거죠. 그렇죠? 이 엔지니어링 역량이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우리는 엔지니어링을 되게 잘하는데 뭐 시장이 없고 비즈니스 모델이 안 돼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엔지니어링을 잘 못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든 OS나 뭐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든 뭐 그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좀 모방을 해서 따라한 것들은 많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영역으로 올수록 그 분야를 리드를 해야지 팔로우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역량이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부족했던 거고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세대들, 지금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이제 더 영 제너레이션들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 이제 그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리더십 영역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우리 회사에 깔려 있는 제가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또 학생분들 여기 앞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혼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비즈니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칩을 만들 때 이 반도체 칩이라는 건 굉장히 궁극적으로 보면 프리시전 엔지니어링이거든요. 프리시전 엔지니어링이란 건 일체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반도체 칩을 줬는데 오류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되게 힘든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업의 특성을 말한다면 굉장한 프리시전 엔지니어링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힘든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해내려면 굉장히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터나 뭐 그런 칩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소프트 역량과 그런 인프라에 대한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아키텍처 팀이 어떤 일을 한다고 자력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키텍처 팀은 이제 아까 빨리 하고 정교하게 해야 되지만 또 굉장히 많은 시간, 오랜 동안 이제 축적된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너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교한 방법과 그런 개념 설계를 우리가 이제 탑재한 그런 이제 아키텍트들이 이런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아키텍처를 익스플로어 해나가고 빠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플로우를 갖다 들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뭔가를 할 때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특히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일할 때 느낀 건 뭔가 일을 할 때 메사디컬하고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걸 테크니컬 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스타트업에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근데 특히 우리 같은 이런 테크놀로지 코어에 해당할수록 저는 기술 인프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강을 하면서 가지 않으면 경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왜 성공했냐?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은 이제 90년 중반에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예전에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큰 기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을 시작한 거죠. 그게 아마 이제 90년, 93년에 창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뭐 첫 번째 칩은 실패를 하고, 근데 엔비디아가 잘한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하고 다른 건, 물론 뭐 PC 게이밍 시장이 뜰 때 마켓을 잘 타겟한 것도 있지만 다른 GPU 회사들도 많은데 엔비디아가 한 건,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들보다 칩을 2배를 더 빠른 속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남들보다 칩을 2배를 더 빠른 속도로 만드냐? 그러니까 2배를 더 빠르게 만드는, 그냥 막 성급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냥 대강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칩을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시뮬레이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역설적인데 인프라의 힘을 빌드해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칩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게 이제 승리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칩 구현을 할 때 치즐이라는 스칼라 베이스 랭귀지로 저희들이 이제 RTL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뭐 시뮬레이터라든지 뭐 퍼포먼스 모델링 하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에스티메이터, 뭐 프로파일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소프트웨어 스택은 저희들이 러스트라는 랭귀지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어드밴스된 메소달러지와 뭐 어떤 랭귀지 그런 것들을 어그레시브하게 도입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대기업과 이제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반복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반복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반복론을 도입을 하려고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아키텍처를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뭐 한 가지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퀀타이제이션 이런 게 있거든요. 퀀타이제이션이 이제 뭐 플로팅 포인트 대신 이제 인티저를 사용해서 연산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리소스를 적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퀀타이제이션 하나만 봐도 무스이 안에 보면 많은 초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로우 빗을 어느 만큼 지원할 거냐. 예를 들면 레이어별로 뭐 이제 뭐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좀 다르게 할 거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초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이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그 현재 상황에 맞게 어그레시브하고 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에 맞고 또 커스터머 유저의 그 니즈에 맞게 어떻게 이제 아키텍처링 하는, 이거 한 가지 초이스에도 이렇게 많은 어떤 우리가 고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퀀타이제이션뿐만 아니라 그 AI 칩과 관련된 많은 어떤 리서치 영역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회사 아키텍처를 정말 프로덕션에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들을 다 밸런스 있게 해서 그 밸런스 있게 한다는 건 아까 말한 그런 인프라와 그런 이제 아키텍트들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축적된 어떤 개념 설계의 바탕으로 이런 설계들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실리콘화하는,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구글이 만든 TPU의 어떤 이제 아키텍처적인 개념도고요. 이건 조금 사실 이 슬라이드가 좀 오래된 슬라이드라서요. 한 2년 정도 된 슬라이드인데, 오늘 학생분들한테 여기 제 카페에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건데, 어쨌든 우리 퓨리오사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형 AI 칩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으로 한번 가보면 그래서 이 AI 칩을 만들려면 이제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나 하이 퍼포먼스 들어가려는 AI 칩을 만들려면 사실 이제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선은 개념 설계하고 아키텍처 레벨에서는 한 수십 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20-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우선은 그런 어느 정도의 골격을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필요사는 저희가 한 지금 35명 정도 되고, 아마 내년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더 실리콘 프라다가 될수록 이제 규모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 쪽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에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코어로 뭉쳐져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 하는 분들, 알고리즘 하는 분들, 애플리케이션 하는 분들이 옆에서 같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둘러싸는 형태라기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는 수평적으로 서로 모두가 크로스 레이어로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지금 구조물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애플리케이션처럼 알고리즘이 좀 빨리 변하고 또 뭔가 이제 역동적으로 변하는 데서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개념 설계를 진행하는 스피드가 대기업보다 스타트업들이 더 불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스타트업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큰 기업만 보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도 예전에 팹리스였잖아요. 그렇죠? 퀄컴도 예전에 팹리스였습니다. 스몰 팹리스였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을 때 반드시 그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우리 필요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경쟁에서 이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자율주행을 예를 들면 왜 우리 대기업들이 잘 못하고 있냐. 그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자율주행을 잘 하려면 조직 구조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 한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구조를 갖다 지금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우리가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지금 학생분들과 이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다 이제 같이 뭉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를 보통 이제 기술 스타트업으로 분류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술 스타트업들은 이제 국내 생태계가 이제 사실은 되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면 기술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에 여러 가지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이 또 생태계가 좀 험준한 위치에 있다라고 현실적인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이런 에코시스템을 볼 때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에코시스템이 상당히 강하고 또 이 기술 스타트업들이 아마 그런 브레이크 스루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점점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 저는 좋은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재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 기술이 왜 중요하냐? 사실 이런 근본 기술이 있어야지 근본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언제나 이제 남을 모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근본 개념 설계가 왜 중요하냐? 근본 개념 설계가 우리가를 리드할 수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영역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지점이 학생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는 이렇게 길지만 대기업을 저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좀 오랜 생활을 하면서 그쪽 기업도 경험해봤고 뭐 실리콘밸리도 있어봤고 또 국내에 와서 또 국내 대기업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 바닥을 좀 아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학생분들은 처음에 이제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코나 이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학생분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을 안 해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큰 압스틱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조언과 거기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로 그런 경험 있는 분들과 같이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내가 이해도가 어쨌든 지금 경험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인지하고 그런 건 사실 그런 지식들은 근데 금방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10년 동안 꼭 쌓아라 이런 게 아니라 아직 그런 것들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자꾸 이제 흡수를 해나가는 게 저는 왜냐하면 생태계나 이런 이해도가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제 학생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고 뭐 아니면 좀 가서 이런 경험을 쌓고 오는 것도 또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그런 점은 이제 경험 쌓든가 아니면 경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질문 주신 게 이제 기술 개발이 먼저인가요? 풀타임 창업이 먼저인가요? 어느 정도 수준의 MVP를 먼저 만들고 가능성을 봐야 하는 게 먼저인가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내가 역량을 들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VP를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케이스를 말하면, 저희들은 MVP 같은 거 안 만들고 바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가게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MVP는 안 만들고 그냥 바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준비는 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죠. 예, 그래서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MVP를 만들고 하느냐 아니면은 회사를 시작하고 MVP를 만드냐 한 건 저는 뭐 어느 쪽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다른 질문. 창업하시기 전에 어떠한 확신이 있으셨나요? 이건 되게 저는 이거 할 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거 없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센터양 뭐 근데 이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반도체 칩 회사를 스타트업이 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너무 힘들다.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언제나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대기업을 간두고 할 때 AI 칩을 만들겠다 생각하고 회사를 간두지 않았어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었어요. AI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AI 반도체 칩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반도체 칩은 스타트업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제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우리 김재욱 그 학생분께서 AI 칩 자체의 개발이 인터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의 시스템을 회사가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쌓는데 고충은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제일 챌린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메사디컬하게 잘 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질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내가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칩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우리가 지금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데도 요새 잘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 가서 걔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예전에 AMD 그래도 좀 오래 있었으니까 AMD 제가 GPU 팀에 있었고 거기서 다 본 거죠.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경험하는 건, 학교에서 이제 그런 인더스트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이제 그런 걸 쌓아 나가는 데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꼭 프리레퀴짓은 아니다. 프리레퀴짓은 아니고 내가 만약에 경험이 없으면 그 경험 있는 분들을 같이 팀에 합류를 시켜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핀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건 약간 기술적인 거긴 하지만 AI 반도체를 보면 일종의 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디지털 기반의 반도체 칩이지만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메모리 옆에 이제 컴퓨테이션을 붙이거든요. 대부분의 아키텍처가 다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메모리와 이 컴퓨테이션이 이제 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어떤 핌의 개념적인 것들은 다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어그레시브하게, 예를 들면 D램에다가 이제 이걸 박아야지 우리가 핌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런 영역들은 저는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리서치와 이렇게 뉴로몰픽이나 예를 들면 핌 이런 어프로치들은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충분히 리서치할 만하고 아까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본다면 좀 이제 차차 세대 정도가 아마 개발 타겟이 될 것입니다. 네, 에이직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자이링스와 비교했을 때 필요사가 AI 가지는 차이점,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엔비디아 칩 대신 우리 칩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커스터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복합적입니다. 그렇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은 같은 우리가 워크로드를 돌렸을 때 엔비디아 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냐. 같은 내가 돈을 썼을 때 얼마나 더 성능 향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돌리고 싶은 어떤 그 워크로드들이 실제 이 칩에서 도느냐. 그렇죠? 내가 돌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0개가 됐는데 100개가 다 이 칩에서 뭐 잘 돌 거냐. 그걸 다 만족을 해야지 이제 이걸 가져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다 돌 거냐라는 말은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텐설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딥뉴럴 프레임워크를 그냥 네이티브하게 잘 지원할 수 있느냐 이 칩. 그리고 이 칩이 걔들보다 더 가성비 있게 이피션트하게 돌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크게 말한다면 에이직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를 타겟한 엑셀러레이터들은 엔비디아 GPU보다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학계도 그렇고 인더스트리도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바인데요. 여기서 챌린지는 아까 말한 이제 제너럴한 특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 이피션시를 희생하는데 그 접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매일 그 트레이드오프 지점에서 지금 이제 설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optimization 포인트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한 무슨 테크놀로지 아이디어로 뭐 얘들보다 경쟁력이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테이지는 지나갔고 AI 칩은 안에 워낙 많은 요소계들과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크게 말한다면 우리는 딥뉴럴 네트워크에 어쨌든 더 특수 이제 더 특화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보편성을 지니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회사에 오시면 저희들이 안에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이제 뉴로몰픽 어프로치와 인메모리 컴퓨팅이 유행인 같은데 이러한 어프로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사에는 석사 전문 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석사 전문 연구 요원 저희들이 열심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TO 내에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에 TO가 있을 것 같아서 TO가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대답 드린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로몰픽이나 인메모리 컴퓨팅은 아마 차 세대 정도가 아마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로 보는 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스티븐 잡스님이 대표께서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저보다 저 위에 이제 이 반도체로 큰 어떤 좋은 사업을 하신 우리 선배님이 계신데요. 교수님이십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성함을 좀 밝히기는 그렇고 아마 매우 잘 알려진 그런 분인데요. 저한테 충고를 주시기를 스타트업은 헝그리 정신으로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충고를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걸 신문기사에서 보면 되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헝그리 정신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성공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스타트업의 아까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고 더 어떤 높은 목표와 좀 거창한 말로 하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팀과 좋은 사람들 규합을 해서 높은 목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우리가 뭐 스타트업의 엑시트과 우리가 자본 회수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겠지만 저는 스타트업의 어떤 에너지와 힘은 이제 아이디얼리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데서 저는 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는 학생분들이 되게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막 니들은 뭐 현실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하기보다는 그냥 좀 큰 목표를 지니고 우리가 그걸 향해서 이제 가는 게 전 스타트업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어떤 에너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을 때도 많거든요. 해보시면 이게 뭐 되게 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런 거다보다 저도 매일 앉아서 실리콘 이거 칩 나와야 되니까 매일 개발 회의에서 우리 이 칩 이거 맨날 이제 저쪽에서 제대로 못하면 화내고 뭐 매일매일 이게 이런 뭐라 그러지 이 개발의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려면 저는 그런 내가 어떤 정말 그걸 해내고 싶으냐에 대한 좀 아이디얼리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꺼져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라고 말하긴 하는데 하는 게 그래도 재밌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으려면 저도 이제 이게 자기의 속으로 솔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뭐 되게 돈이 될 것 같다.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성공할 것 같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재밌다라는 건 뭔가 하면서 그래도 이게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재미가 있으려면 내가 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걸 하면 재미가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좀 꿈은 좀 높게 잡는 게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근무하셨는데 스타트업으로 나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학생분들과 다르게 제가 이제 나이가 한 40이 가까워서 창업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제가 96학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77년생인데 제가 4년 반 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좀 늦게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한번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30대 초반부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또 아까 제가 스스로 물었을 때 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내가 배움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 자기 때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좀 배우고 싶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영역에 가서 그 조직에 가서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는 것 자체도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게 맞춰서 내 전략을 짜야겠다.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구했던 거는 저는 아까 말한 그런 이 GPU나 CPU의 설계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제 가장 큰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제가 석사 과정 때 제가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뒤로는 아키텍처를 전공하니까 CPU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AMD 같은 데 가서 CPU 설계도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본 거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x86 이제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면 인텔 같은 데 가서 인텔 CPU 서버의 코드를 보면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설계되는지 내가 학교에서 이제 내가 개념은 들었지만 그게 실제 프로덕션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지만 약간 전략적인 생각을 했죠. CPU는 보니까 설계를 보니까 이건 너무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할 게 없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GPU를 보고 싶어 GPU를 간 거죠. 그래서 GPU 회사에 가서 또 거기서 또 경험을 쌓고 그래서 그때는 스타트업을 하기 했다기보다는 이 고도 설계 자체의 경험을 쌓고 싶다가 더 모티베이션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게 원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하다가 보니까 또 스타트업을 그때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의 순위보다 이걸 갖다가 하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있고 그게 이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내가 꿈꿔왔던
계속 한번 스타트업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걸 언제나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시든 어느 순간에 클릭되는 순간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순간이 그때 시점에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